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앞에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실존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나가섬이라는 단어가 수업할 때 그 단어만 계속 생각이 나서 나가서는 건 맞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확고하게 나의 취향에 대해서 이제 취향 뭐라 해야 되지? 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러면은 뭐 아까 예시를 들자면 뭐 한식을 좋아하는지 양식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근데 만약에 취향 자체가 그냥 그렇게 모호함 자체가 취향이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하나의 작은 뭐 점심시간을 예로 든 예시고 크게 생각해 보면은 모호하면은 내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생 때 과를 선택하는 것도 나 이과 쪽일지 문과 쪽일지 고민하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모르는 상태로 공대 갔다가 때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커다란 개념으로 점심시간에 저는 한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해서 명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취향을 가져온 거예요. 네, 분투란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호함, 애매함은 가라. 어떤 경우도 나는 확고한 취향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결단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실존을 이루어 가리라 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바지를 이렇게 만나는 모든 교수님들이 저를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저놈이 왜 저렇게 입고 다니나. 모자, 그죠? 저도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세계문자 심포지아 이제 뭐 한 3년째 감독을 하면서, 학술 감독을 하면서 예술가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예술가들이 독특합니다, 일단. 지금 모든 곳에서 자기 취향을 분명히 결정하고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데 모자를 안 벗어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우리 뭐 무슨 샤브샤브 이런 데 가서 막 김 많이 나잖아요. 뭐 끝까지라고 먹어요. 막
안 벗어 이거 죽을 때까지. 근데 다음 날은 아주 다른 패션으로 오는데 또 그걸 끝까지 고수하고 갑니다. 패션에 살고 패션에 죽는 모습을 봤어요. 궁금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게 자기라는 거야. 그날의 나는 바로 내 패션 모자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스꽝스럽기도 했는데 인문학자 눈에는 야, 참 별걸 다 신경 쓰고 산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해보니까 장점이 생겼어요. 자기 만족.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도 아, 쟤도 멋있구나. 오늘은 나도 멋있어. 하고 이제 스스로에 대한 나의 실존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내는 모습도 한편으로는 실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예전에 왕들을 보면요, 뭐 추장처럼 이렇게 깃털 많이 달고 막 엄청난 휘장. 루이 14세 보셨어요, 그죠? 뭐 엄청난 치장을 했는데 오바마 보셨어요? 양복 덜렁 양복 입고 있잖아. 아주 가냘프게. 이런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기 몸에 대한 취향에서 실존성이 떨어져 버렸어. 대신에 뭘 갖고 있습니까? 비행기를 갖고 있어. 요런 이제 소유라는 관점으로, 소비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실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취향은 이런 소비의 관점으로 자기의 실존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바로 나의 실존이다 라는 그런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붙이고 네. 싶은 게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내가 그냥 어떤 이미지를 그냥 연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걸어갈 때나 그럴 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취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덧붙여서 이런 주제를 더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주제는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미디어에 보여진 내가 선망하는 것이 바로 나야. 그걸 나는 또 연기를 해야 돼. 지하철에서 보면은 혼자 우울한 척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건 지금 그 어떤 공간을 연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자주 벌어집니다. 나는 김태희야. 뭐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실존의 부조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거꾸로 가도 됩니다. 나만의 취향을 만들어내면 내가 김태희를 연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어떤 독립을 지금 외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 좋은 주제였구나.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씨를 네, 저는 IT 공학과 이경래이고요. 네. 저는 이 수업을 초기에 들었을 때도 계속 제 종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맨 처음에 너는 뭐야 이런 물음부터 해서 그게 아무튼 종교에 대한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제가 기독교 신자이지만 교회는 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어떤 범죄 혐의 때문에 감옥에 가신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분열이 돼서 정말 용역하는 사람들까지 동원돼서 막 운동도 엄청 일어나고 응급차도 오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도 좀 점점 교회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지금 또 밖에 길거리 나가면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강요하지 따라가서 얘기도 하고 저는 교회가 모범을 보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에 다니라고 강요하고 이런 게 과연 그게 원래 기독교의 정신일까? 이런 의문이 들고 나아가서 제가 원래 신앙심이 엄청 깊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생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고 싶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지도 답을 찾아보고 싶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질문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도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종교를 좀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도 기독교를 어쩌다 보니까 안착하게 됐어요. 안 사랑하게 됐어요? 안착하게 됐어요. 안착? 아.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자신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해서 저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혹시 믿음이란 게 너무 갑자기 허황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도 계속 믿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건 부모님 때부터 믿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또 다른 분들이 지금 제 대답을 듣고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로 설명해도 아무도 믿기 힘든 거.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 신앙 자체의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성령께서 강림을 하셔서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이 없고 또 교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그만이지. 나의 믿음의 어떤 진실성은 스스로뿐만 아니고 아마 신께서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좀 갖고 계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것을 떠받쳐주는 바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우리 인본주의라고 휴머니즘의 경우에는 사람의 이성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바닥이 어느 거죠? 벽이 바닥일 수는 없는 거죠. 바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바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무엇이 그러면 이런 바닥인가요? 이 바닥에 대한 물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만들어준, 나를 태어나게 해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품었었고 또 죽고 나면 뭐 다음 주 제가 좀 강의를 하겠지만 죽고 나면 또 어디로 갈까요?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고 또 살아갈 때 우리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내 발바닥이 바닥인지 내 엉덩이가 바닥인지 또 누우니까 뭐 등이 바닥인지 도대체 내 삶의 바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몸인가? 몸일 수도 있고 몸이 허물어지면 삶이 전체적으로 다 허물어지니까 몸도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대개 내가 받는 고통들은 정신,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이게 삶의 바탕인가? 그런데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럼 내 마음을 또 주관해주는, 다스려주는 또 무언가 있나? 해가지고 마음의 근원까지 쭉 나아가다 보면 저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저 너머에 모든 것을 떠받쳐주고 있는 어떤 신적인 차원을 받아들이게도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며 이제 종교란 현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걸 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이 안에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바탕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종교, 기독교로 넘어가면 현실의 바탕을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허황되다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올바른 시각을 갖추려면 이 전체를 모두 한데 아우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늘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점보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철학의 의미를 점치는 걸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점치는 것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점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어서 점치는 것도 분명히 철학의 한 분야이지만 어떤 점을 치나요? 진리의 바탕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전부 점치는 거죠. 근데 진리를 모르고 치는 점, 요행수를 바라는 거는 세속적인 것이고 철학자의 점은 진리의 바탕에서 미래를 예견하고
또 미래에 합당한 자기의 성공,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철학자의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물음 가운데 하나를 던져주셨고, 네, 우리 남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문학부 16학번 남선우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삶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주제를 생각할 때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를 많이 떠올리는 편인데요. 좋죠. 그러다가 떠올린 게 제가 학기 시작하기 전에 본 캐롤이라는 영화를 떠올렸어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는 이제 소재는 이제 동성애 소재 영화이고 불륜적인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그 한 여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제 가정이나 아이도 포기하게까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만 그 여자는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실존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제가 그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또 이제 저 나름대로는 긍정을 하는 편인데 한편으로는 그 여자의 가족이나 자식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이룩했지만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식에게는 어떤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불륜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권장되는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불륜을 들었지만 자살이라던가 살인 행위 등 범죄 행위를 통해서 뭔가 쾌감을 얻고 그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약간 뒤틀린 종류의 경험으로 실존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완전한 실존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뭔가 더 나은 실존의 방향을 제시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주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네, 자, 질문이 있으면 한번 받겠습니다. 네, 영애 씨. 저도 캐롤 영화를 봤는데요. 근데 도덕성이랑 연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요. 거기 영화에서 캐롤이 실제 남편이랑 오랫동안 좀 약간 거의 별거 하다시피 지낸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포기한 것도 이제 사랑해서 아이를 결과적으로 한 게 맞지만 그게 그 시대가 1950년대 네, 그때였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였고 남편이 그 법을 이용해서 아이를 뺏어가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선택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그 영화에 초점을 맞춰서 쓴다기보다는 일단 제가 주제 정한 영감을 말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캐롤 마지막 재판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이제 아이 자식이나 가정보다 그런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어서 네, 그런 주제 선정에 도움이 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주제는 진정성에 관한 겁니다. 이제 진정성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어 낱말이 있는데 하나는 sincerity, 우리가 성실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편지의 마지막에 sincere라는 말 쓰잖아요. sincere. 또 하나는 authenticity. authentic이라는 거는 나로부터 비롯됐다. 오토반, automatic 할 때 오토인데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이 뭐냐? 이게 진정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된, 잘못 번역이 사실 됐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삶이 나에게 있나요? 태어난 건 나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겠네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다에는 수동 능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일조를 한 것이고 부모님이나 자연이나 뭐 시간 공간도 일조를 다 해서 한데 아우러진 사건으로 이렇게 지속되어 온 것이죠. 나에게도 나로부터 말미암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진정성이라는 것의 중요한 화두는 내 속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사회적으로 감추고 살아야 돼. 왜? 속마음을 드러내면은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기고 또는 심지어는 비난을 받으니까.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를 길들여 가죠. 근데 나는 내 속마음이 있어. 이렇게 살고 싶어.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자유를 쟁취하고 싶은 거죠. 그건 부닥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나, 본디 모습으로서의 나를 내가 그대로 그냥 재현하고 실현하면서 살고 싶을 때, 이런 걸 진정성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러면 분명히 마찰이 생기는 거고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관계들과 다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20대에 깨달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면 결혼 뭐 그런 사람 만나서 하면 되고, 그죠? 진정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도덕성의 틀로 딱 묶어두면 진정한 나를 늦게 찾게 되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사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으면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삶이 파괴되는 이런 비운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죠. 진정성 문제로 잡아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주제가 될 거고요. 낭만주의를 공부해 보시면 진정성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두 번째 이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심리학과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 맨부커상 수상해서 더 회자가 됐는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에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제가 스스로 내린 판단으로 삶에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스포가 되니까 다는 얘기를 못 하는데 세 사람의 시점이 나오고 그게 보면은 독자 입장으로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전제를 깔고 왔는데 그게 삶은 고통이다.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쓰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저의 주장이니까 이제 납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왜 그런지 일단 그 입증을 해 보이고 그 후에 그러면 고통스러운 삶이 모두에게 있는데 그거를 다들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해답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살아나간다는 그 말에 주목을 했는데 그냥은 다 살 수 있는데 살아나간다는 건 좀 더 능동적이고 뭔가 더 강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 다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분 정도 우리 질문을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혜리 씨. 고통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삶이.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삶이 다 고통은 아니고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고 말한 게 분명히 즐겁단 말이에요. 저도 삶을 살면서 즐거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그치만 그 사랑하는 존재도 어떨 땐 저한테 고통이 되기도 하고 이 중간중간에 고통을 만나면 물론 그래서 이 삶이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통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이 있어서 그 어떤 고통스럽지 않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 고통이 사람을 저는 무너지게도 할 수 있지만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당연히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 아마 그 쟁점 중에 쟁점이죠. 우리 불교를 떠올려 보시면 불교 전체는 바로 삶의 고통과 직면해 있습니다. 네 가지 고통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너무 쉬운 거죠. 태어나는 게 고통인가요? 모든 고통의 근원이 태어남이고 또 병들고 늙는 거, 죽는 거
아니 이 네 가지만 있겠습니까 정말. 연필에 찔려도 고통이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안 받아줘도 고통이고 사고 싶은 걸 못 사도 고통이고. 근데 고와 통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논의가 잘 안 돼요. 고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건 통이 아니고 주로 고입니다. 또 근원적인 것이죠. 고. 괴롭다는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통이라는 건 아프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고통은 그 두 가지 현상을 함께 지칭하고 있는데 앞에 나온 게 더 근원적인 거겠죠. 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썼는데 통고라고 안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부처님께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이 정말 끊임없이 양산이 되고 있는, TV를 보는 것도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채식주의자 등등.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해서 지금 살아나감이라는 구조를 제시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주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삶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실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명해 보려고 하면은 나가섬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이라는 전제 위에서 살아있기만 해가지고는 실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전제 위에서 어디론가 살아나가야겠죠. 근데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의지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또 적당한 운도 좀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등등 살아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역사를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착각인 거죠. 한 명이 살아나가는데도 인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이제 나의 한 걸음은 뭐 달러라고 똑같이 루이 암스트롱 나의 한 걸음은 인류의 한 걸음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인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뒤에 이렇게 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게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감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은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종적인 삶을 종으로서 인간 종으로서의 삶을 또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의미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주제를 잡아내셨고 어려운 주제지만 아주 훌륭한 주제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제 생각에는 이런 종류의 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을 친구들과 좀 상의해 보시기 바라요. 나를 좀 이해해 줄 만한 친구를 좀 찾아서 상의하셔야 됩니다. 속물인간하고 상의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이해가 좀 가능한, 나를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친구 또는 스승님, 정 없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상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뒤에 글을 쓰는 거하고, 물론 혼자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냥 혼자만 쓰는 거하고는 글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해서 훌륭한 글을 좀 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글의 마감 날짜를 물어볼 겁니다. 언제쯤 마감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렸듯이 빨리 끝내길 바랍니다.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을 이제 좀 권유해 드리면서 다음 주에 제가 마감 날짜를 여러분과 상의할 테니까 마감 날짜를 잘 정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삶과 죽음에 관한 마지막 종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제 뭐 있잖아요. 기출을 어떻게 그것도 우리 마지막 요거 낼 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상의를 좀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